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동창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에 알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던 정재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의 친구의 주장을 좀 재구성해봤는데요. 친구에게 통화를 하면서 롤렉스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 좀 명품 시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모친조차도 그 명품 시계 어디 있니 친구에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윤성 교수님,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고 본인이 주장을 합니다만 저렇게 명품 시계를 챙길 정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그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알몸으로 다니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진술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스스로 본인이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 직후에 자신의 그 소유물에 대한 어떤 그 인지 판단 능력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가까운 친구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극도의 정서적인 혼란 상태에서는 저렇게 뭔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 친구의 사체를 갖다 넘어오다가 거기에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을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감 능력이 결핍이 돼 있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는 고급 시계와 돈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전에 대한 어떤 집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기에는 친구의 목숨을 끊어놓고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경악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그리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체포될 당시에 또 CCTV가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알몸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막 발버둥치고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어요. 사건 당일날 아마 새벽 4시 4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이 집으로 가 있을 때 친구 3명이 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이 일부가 이제 저 영상을 찍었는데 당시에 알몸 상태로 저렇게 이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온 것을 꽤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진정시켰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랬다가 또 밀치면서 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등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그래요. 결국은 아마 본인의 어떤 이 범행 자체를 벌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친구들이 갔을 때도 좀 저렇게 버티다가 또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저런 행동을 보인 그런 모습이 친구들이 저 영상을 직접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환이 범행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녹음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짧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엄마, 와우, 귀엽대. 친구를 헤쳐놓고 저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웃는 모습까지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정재환의 엄마가 시계 어딨냐 숨겨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을 했다고 친구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체 이 모자는 어떤 심리 상태인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정재환이가 자기 그 모친과 소통을 해서 내 친구에게 뭔가를 갖다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라 이런 어떤 그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들이 이 시계를 친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모친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연락을 해온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유가족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뭐 사과를 하는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멀쩡한 그 친구를 저런 식으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당사자와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모친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자산을 좀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또 집착 같은 것이 상당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재환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그런 식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여러 가지 어떤 병리적인 원인이 이 가정 환경과도 어떻게 약간의 결부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런 현상이 모친의 행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재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정재환 사건입니다. 정재환 살해 당시에 녹취가 입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와우 귀엽대. 살해 당시의 녹취인데 굉장히 잔혹한 살해였거든요. 예.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귀엽다, 하하하 웃고 있어요. 당시 녹취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장난하냐? 귀엽네. 살인을 저지르며 피해자의 비명을 보며 웃고 있는 24살의 정재환. 피해자 유족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상당히 많은 이제 훼손된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비닐봉지들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가해자 쪽에서는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사실상의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해주세요.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귀엽다, 웃는 이 소름 돋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재환이 그 잔혹살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각성된 상태로 계속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저런 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이 구해 주려 신고한테 전화를 한 것이 열려 있어서 저게 녹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각성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학적인 형태의 일종의 고문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도 굉장히 좀 잔혹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어갖고 저런 행동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 저기서 맨몸으로 피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럼 그 행동의 연속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의 어떤 이 굉장히 극도의 상태. 예. 그렇군요.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알몸 살해범 정재환의 엽기적인 행태가 연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특히 충격적인데 차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에 섞인 정재환의 웃음은 설명조차 힘듭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온몸이 혈흔으로 뒤덮인 정재환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진열대에서 우유를 집어들더니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 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직후 모습입니다. 정재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 측이 공개한 범행 당시 약 21분간의 녹음 파일에는 정재환의 기이한 행동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 앞에서 정재환은 이를 비웃듯 말합니다. 정말 와우 귀엽대. 녹취에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정재환이 크게 웃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녹취는 숨진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 직전 지인에게 건 전화 통화가 녹음된 겁니다. 유족 측은 정재환이 범행 후 시신 훼손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시신에 훼손 흔적이 남아있고 시신 유기에 쓰려 한 걸로 보이는 비닐봉지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훼손된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떠놓은 것이 아닌가. 경북경찰청은 정재환의 살인 혐의와 별개로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